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이틀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야말로 여야 각 당 모두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4.11 총선에 대해서 어떤 판세 전망을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채구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박선숙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최근 석 달 동안 민주통합당이 한 30석 정도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만큼 초반의 우위를 악재 속에서 많이 잃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는? 저희가 야권 통합을 이루고 그다음에 모바일 경선을 통해서 통합 지도부를 만들어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자적으로도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그 호조세가 침체로 접어들었고 그랬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한 30석 정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그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다시 야권의 후보도 아니라 야권 연대를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상화하고 완전히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반등 국면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권자들의 그동안 2010년도 선거 이후에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과연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세 분석을 얘기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변했냐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의원께 드리죠. 단순히 우리가 몇 석을 여당이 야당이 확보할 거냐, 이런 점 이전에요. 이번 선거의 본질이 무엇이겠느냐. 이번 선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투표할 것이냐. 이 점을 좀 다시 돌아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에서는 민생 파탄, 이명박 정권 심판, 이런 것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서 제1의 기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도 있겠지만 결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과 진보당이 통합해서 야권 연대하고 후보 단일화한 입장에서는 이 민생 파탄, 이명박 정권 심판의 유권자들의 의지, 국민들의 의지를 어떻게 다시 폭발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야의 어떤 승부, 이런 것은 갈려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예. 심판론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심판론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회고적 투표 성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당내 쇄신 경쟁에 국민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전망 투표로 좀 국면이 전환되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한나라당이 이제 잘못했다, 반성한다, 또 우리가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정책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국민들 바꾸시라 그러는 거 모든 거 다 바꾸겠다 하고 이제 막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니까 국민들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까지 바꾸는지 보자라고 이제 과연 국민 눈높이까지 오는지를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면은 이미 심판적인 그런 회고 투표에서 앞으로 이제 얼마나 쇄신하느냐를 보는 전망 투표로 국면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지금 제가 아마 새누리당에 기댈 거고요. 오히려 전망적 투표도 워낙 이명박 정권이 민생을 파탄시키고 서민 경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회고적 투표에 그런 성향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의 또 판단이기도 하죠. 근데 심판이라는 것이 보면 이제 심판을 해서 바꿀 다음 주체를 당연히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 세력이라는 것은 4년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가혹하고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국민이 볼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10년 만에 평가받았지만 새누리당은 4년 만에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과연 이분 누가 국정을 믿고 맡길 만한 세력인지를 보는 거죠. 본인들이 정권을 가졌을 때 결정하고 추진했던 국가지 대사, 국익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한미 FTA,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해군의 기지 문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결정하고 추진을 해놓고는 지고 마가지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뒤집는, 이런 경우에 말 바꾸기 세력과 약속을 실천하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선택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최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념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이념 논쟁을 일삼는 세력과 정말 민생을 우선하려고 자기들 쇄신하고 바꾸는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분명히 보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열이나 통합이나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민주당은 보면은 1%대 99%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선동하기 위해서 국민을 편가르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한나라당은 지금 그 1%라 하더라도 도덕적 책무를 지게 해서 그분들을 변화시켜서 단 한 사람에 빠지는 사람도 없이 어느 계층이든 어느 세대든 어느 지역이든 다 안고 가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열이나 통합이냐 이것도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원님, 이채구 의원님께 반론 기회를 좀 드릴까요? 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말 바꾸기가 아니라 상황이 달라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귤이었다면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한미 FTA가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은 탱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 강정마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그 복합 그 항구로 만들기로 했던 것이 사실상 해군 기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야당이 자기 본분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1%와 99%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야당의 분열적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새누리당이 그 이전에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1%의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많이 펼친 거거든요. 그것이 요컨대 지금 새누리당 하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 바꾸고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견제한다고 할 때 본질적으로 줄푸세를 바꾸지 않았는데 그걸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 최근에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쪽에서 던진 이슈를 민주당이 턱턱 덥석덥석 물어내면서 전술적으로 오류에 빠져서 이 지지율의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지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민주당이 그 전당대회 이후에 공천 과정이라든가 혹은 정책 그 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기대에 미흡하면서 거기서 지지층들이 관망이나 유보 상태로 돌아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지지층들은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위축되면서 자신을 소극화하고 있다가 비로소 이념 공세들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과정에서 복원된 측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들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이나 유권자 속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또 특히 그 민생을 파탄냈던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그 강한 의지들 이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 박근혜 위원장님을 내세워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차별화 과정으로 새누리당은 총선을 치르고 싶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요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후보들 지역에서 다 후보들이 1대1로 붙게 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어떤 후보를 공천했느냐 이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혹은 재벌 이런 것의 그 감세를 옹호하는 이런 후보를 낸 것이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그 판단은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새로워졌을 때 정책과 노선의 문제인데요. 예. 줄푸세를 전혀 바꾸지를 않았거든요. 그 세금을 줄인다. 누구의 세금을 줄였습니까? 결과적으로 부자와 재벌의 세금을 줄였습니다. 무엇을 풀었습니까? 재벌의 독과점 이것을 규제했던 것을 푸는 겁니다. 시장에 골목길 상권까지 대기업이 진출해 들어올 수 있는 대형마트가 진출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걸 푼 거거든요. 무엇을 세웠습니까?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어떤 절규 이것을 탄압하는 이런 법칙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줄푸세가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서 민생을 망가뜨린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그 심판해야 된다. 이 의지가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연대가 굉장히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야권 연대라고 쓰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야당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다른 많은 당이 있는데 그중에 2개의 당만 연대를 한 거거든요.
야권 전체가 연대를 한 것이 아닌데 그럼 두 당 연대에 불과한 뭐 그건 겁니다. 이제 선관위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근데 네. 두 당 연대인데도 지금도 계속 야권 연대 내는 야권 단일화 후보를 쓰고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잘못된 그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주냐면 두 당이 연합한 후보에 불과한데도 야당 전체가 연합한 후보로 유권자들한테 자꾸 오해를 주게 되고 오히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두 당의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좀 오해가 해소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 두 당 연대의 본질이 뭐냐? 실체를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어떤 당이 두 개가 연합을 할 때는 중요한 정책 노선과 이념이 같은데 연합을 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다를 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데 만약에 연대를 한다면 그건 야합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두 당 중에서 통합진보당에 보면 강령의 36조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선제적 군비 동결. 선제적 군비 동결이라는 거는 북한이 군비를 동결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군비를 줄인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안은 사소한 사안이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이 진보통합당의 그런 정책 노선과 이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데 연대를 했다면 이건 야합이죠. 근데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통합당의 실체에 대해서 정책 노선과 이념이 이것 정확하게 역시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줄 영향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지적인데 미친다고 보는 거죠. 이인영 최고위원께 드리죠. 저희가 정책 연합을 하거든요. 그 정책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가 공통된 조정 합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책 연합을 해요. 서로가 다른 부분들 차이가 명백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오해가 아니라 가령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정책 연합을 하는 부분들은 민생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게 제일 1번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연합한 거죠. 민주진보 연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축이 되어서 민주진보 대연합의 중심축을 세운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런 면에서는 복지동맹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거냐. 이명박 정권이 초래했던 남북관계의 후퇴 이것을 넘어서 다시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통한 이런 그 새로운 진로를 그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연합, 평화연맹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은 그 의미를 그 내부에 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진보당과 민주당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또 방치한 것도 아니다. 그건 차이가 있는 대로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상태 속에서 놔두고 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야합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그거는 거죠. 저희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진보당의 정강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 보고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예를 평가가 들어서 아니라 그거는 연대를 국민 하셨는데 생각에 동의를 대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왜 못 밝히느냐는 거죠. 밝히는 게 국민들 앞에 솔직하다는 얘기죠. 이미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다르게 정강 정책이 채택이 돼 있는 거겠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뜻이죠. 새누리당과 국민 생각이 서로 다른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이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주고 있는 연대를 거죠. 생각지도 않으니까 같이 비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예.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그 결국은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 친재벌 부자 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84곳이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나와요.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충실한 그 일꾼이었다. 대변자였다. 이런 분들이 97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친일, 독재 이런 것을 미화한 몰 역사적인 인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이런 분들이 15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성추문이라든가 고소고발, 각종 직권남용 등등 인사청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도덕한 후보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38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그 아까 그 이혜훈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국민들로부터 공천에 대해서 더 잘했다, 더 세신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다고 하셨지만 보도가 됐으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착시가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크게 예, 달라지지 알겠습니다. 않았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친재벌이다, MB 돌격대를 했다, 뭐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굉장히 애매하고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숫자를 많이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관적인 기준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병역 면제율이 새누리는 9%인데 민주통합당은 25%입니다. 그다음에 전과자가 아니 새누리당의 제가 민주화 운동으로 먼저 많이 징역한 사람들이 마칠게요. 너무 적어서 그래요. 말씀을 먼저 마칠게요. 전과자 비율도 새누리는 7.5%인데 민주통합당은 33%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후보들의 비교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용 생활을 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민주화 운동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너무 적은 거죠. 일단은 이 연대라는 부분과 통합이라는 문제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인영 최고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견이 두 당이 모든 면에서 전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분명히 차이라는 점은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도 김영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100% 동의합니다.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양당이 제시한 10대 공약을 보고 있습니다. 4.12 총선. 근데요. 차례가 틀려서 그렇지,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예? 이게 너무 똑같아요.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이쪽은 경제 민주화 실현, 그럼 저쪽 같은 경우에는 경제 민주화 점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똑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쪽은 대북 정책, 저건 평화와 공용의 한반도 시대 개막, 이게 전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물론 저는 이혜훈 의원의 그 문제 제기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였다고 봅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인용 구도에 말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10대 공약은 똑같다는 거,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색깔론 공세나 이념론 공세가 사실은 걸맞지 않다라는 것을 어떤 면에선 반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마저 말씀을 드려야죠. 이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순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저는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그 선제적 동결 문제라든가 이런 거 지금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이번 총선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져 있는 서민 경제, 파탄나 있는 민생,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저희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세울 사회, 나라, 이 모습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 주한미군 문제나 선제적 동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민생 파탄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야당이 말 바꾸기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 파탄이 일어난 거 아니거든요. 말 바뀌기로 하면 정말 이명박 대통령께서 훨씬 많이 하셨죠. 그죠? 행복도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뭐 등등. 이게 좀 많잖아요. 근데, 그리고 야당이 발목 잡았기 때문에 그 여당이 못한 게 없어요. 지난 4년 동안 연속으로 다 날치기 예산 통과시켰고요. 각종 법, 미디어법 등등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민생 파탄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이번 총선의 과정에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가려면 그 서민 경제, 파탄난 민생,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건가. 이거 정말 주력해야 되거든요. 이채고 의원께서는 지금 PK 지역 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상당히 좀 기대들 많이 하고 계시죠? 민주당에서는? 워낙 뭐 한두 개도 안 되던 데서 서너 개 되는 거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니까 그게 뭐 양으로만 놓으면 갑자기 2배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부산, 경남, 울산 이런 데서 전체 야권 진영이 분발해서 적어도 10석 이상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가졌던 지역주의 그 정치 구도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영남 쪽에 그런 유권자들한테 정중하게 노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현상적으로 호남의 문도 열리고 영남의 문도 열리고 뭐 이렇게 돼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우리 정치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면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어려웠던 서민 경제, 파탄난 민생 이것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저는 굉장히 골고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사회적인 양극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있는 이 피해, 이것으로부터의 어떤 변화의 요구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저는 굉장히 골고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들도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못지않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 이번 선거를 평가하는 데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잠깐만 예, 언급을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사실 신자유주의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게 급격하게 도입하셨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죠. IMF 경제 위기 직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민영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거기서 마련이 됐고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은 뭐 이미 다 지표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에 해당하는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을 이명박 정권만의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속도보다 이명박 정권 4년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컸다는 점을 또 다른 그 연구 결과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교수가 대선에 나올 것이다. 100%, 200%, 저도 300% 예상 올라가네. 400% 하셔야 되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가장 비정치인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가장 정치공학적인 행보를 해오시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정치에 나오시지 않을 뿐이면 굳이 지금까지 해오신 행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나오신다면 저는 좀 더 일찍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입장을 표명하셔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검증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받으시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보고 어차피 나오실 것 같으면 나오시는 의사표명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총선에서 그럼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 근데 뭐 한나라당에 유리할 거라고 이 뉴스를 본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야당을 도와주러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 감나무 밑에서 입을 열고 기다리는 뭐 이런 그 태도로 그 야당이 안철수 교수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선택하고 있는 그 행보는 우선 그 민주통합당만 하더라도 민주통합당 스스로가 잘해서 당의 성공이 있고 거기서 좋은 후보를 배출해내는 이런 새로운 정치의 사이클 이것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점에서 뭐 모든 명운을 안철수 교수에게 걸고 있는 이런 태도는 아니고요. 또 아마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연합 정치의 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정도 중에 하나겠죠. 그 새로운 길을 이렇게 그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우선 그게 기본 중심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교수 그 자체의 어떤 행보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 정치에 참여하신다면 저는 야당에 참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직하고 또 이미 자신이 정치에 참여한다면 선택을 한다면 한나라당은 아니죠. 뭐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을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일관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부터 하실 거냐 아닐 거냐 그거는 뭐 본인의 판단의 문제일 것이고요. 지난번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때 사용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반복하는 이런 거는 아닐 거다. 뭐 이번에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죄송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 참 힘들었습니다. 민생이 어려웠고요. 서민 경제가 참 악화 일로로 치달려 왔습니다. 저는 한 번쯤은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 없이 새 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해야 새로운 삶이 열리고 또 내 삶이 더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불만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불만을 증오로 멈추지 마시고 참여를 통해서 변화의 에너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준 교수님. 저희가 이 안개수 판세를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전략과 관련된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여전히 모든 것은 안개 속인데 분명하고 명징한 것 하나는 여야가 역시 대립구도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분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양당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사하다.
또 원칙이라든가 정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세 못지않게 안개 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판단은 이제 선거운동계를 지켜보면서 유권자 몫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